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행정론. 오늘은 제12장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어떤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뭔가 그 조직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최근까지 상당히 활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의 역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학자들의 어떤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리더십의 이론과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리더십의 개념에 근거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별 분류, 그 다음에 한국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그 조직의 문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리더십의 개념을 먼저 소개할 텐데요. 그래서 그 조직에 있어서 구성원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그런 어떤 리더십의 어떤 그런 이론들, 그래서 전통적 이론, 그 다음에 이어서 리더십의 어떤 후기 이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자들의 견해, 이런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의 유형에서 예를 들자면 의사결정 방식이다. 그 다음에 리더십의 수준에 따라 리더십을 분류하는 그런 유형별 분류. 그 다음에 한국의 사회복지 리더십에 관련된 조직의 문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으로 리더십 이론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탄넨바움에 의하면은, 주어진 상황에서 구체화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서 이루어진 대외 관계적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햄필 앤 콘스라는 학자는 조직 구성원에 의해서 공유된 목표를 향해서 집단을 지도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개인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콥스라는 학자는 리더십을 쌍방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의 일을 듣고 받아서 행동하여 발신자가 원하는 방향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코오카는 리더십이 상사가 부하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의 행사 과정이며 부하가 상사의 영향력을 합법적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목표와 일치된다고 믿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종합해 볼 때 리더십이라는 것은 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영향력의 행사로서 집단 과정이 초점이 되어서 지시하거나 지도하고 구성원들의 복종을 유도하는 사회적 기술이며 능력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직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해석, 조직 목표의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활동의 조직화 및 구성원의 동기 유발, 팀워크의 유지, 조직 외부로부터의 지지나 협조 도출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할 때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할 때는 리더가 있겠죠. 리더십에게는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 리더는 한국말로 하면 지도자. 감독자, 이렇게, 리더. 그럼 리더가 뭘까요? 예를 들면 리더. 그러면 L이라는 게 있죠, L. 그러면 러너. 그러면 뭡니까? 배우는 자죠. 그러면, E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에듀케이터. 그렇죠? 교육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건 행정가죠, 행정가.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doer 해서 행위자, 뭔가를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것은 encourager 해서 encourager, 뭔가 촉진자, 격려자,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것은 reviewer 해서
뭔가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자. 그래서 러너라고 이렇게 이니셜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뭐 영어 시간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뭐 이런 의미를 담게 된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는 것은 A라고 하는 것은 listening 뭔가 지도자는 뭐 듣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것은 establishing 그래서 뭔가 그 조직을 갖다가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자죠. 그 다음에 achieve이라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자, 목표를 끝까지 추궁해서 뭔가 최종적으로 달성하는 자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decision making. 사실은 decision making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는 뭐 CEO 같은 사람은 이런 decision making을 한 자입니다. decision making이죠. 최근에 와서 이런 리더십에 관한 강의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exempling에서 뭔가 표본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예를 들면 리더십의 어떤 유형으로서 이런 사람이 이런 부형에 뭔가 감동을 받고 뭔가 따라야 할 만한 어떤 표본이 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R이라고 하는 것은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ibility 뭔가 조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뭔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자죠. R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R이라는 거. 그 다음에 S라는 것은 spiritual gift입니다. spiritual gift. 사실 그 지도자의 경우는 뭔가 영적으로 뭔가 자기 정신적인 어떤 스피릿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뭔가 그 국민이나 뭔가 대상자에게 호소하는 자죠. 그래서 뭔가 그런 달란트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S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H라고 하는 거 이것은 humbleness입니다. humbleness는 겸손이죠. 겸손. 이게 뭔가 제일 높이 있으면 오히려 낮은 자에서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 뭔가 행할 때 바로 국민이 따르고 공중이 따르고 관련된 조직에서 그런 하위 조직에 있는 조직원이 따르는 거죠. 상당히 거만하면 뭔가 조직에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나중에는 쫓겨납니다. 최근에 그랬죠.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리티입니다. 성실성이죠. 뭔가 그 리더라는 것은 상당히 뭔가 성실하게 자기 조직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죠. P라고 하는 것은 파이오니어 뭔가 개척자입니다. 뭐가해서 조직을 처음에 만든다든지 창설한다든지 뭐 같은 의미를 담게 되지만 뭔가 처음에 뭔가 정신을 가지고 처음에 뭔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도전이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창안하는 이런 어떤 자가 바로 리더십입니다. 다만 리더십의 경우에 리더십과 좀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서 뭔가 헤드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드십이라는 단어는 리더십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헤드십. 여러분들 뭐 헤드십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죠. 리더십 많이 들어봤죠. 헤드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드는 뭔가 머리죠. 머리인데 어떤 머리냐? 이것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상당히 그 헤드 그런 뭔가 의사결정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 어떤 리더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협소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 헤더십이라는 것은 소수의 몇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권위와 일방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일방의식. 그래서 그런 여기 여러 가지 개념들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어떤 권위적인 어떤 관료적인 중심에서 탑에 해당할 어떤 헤드십 그런 개념이고 여기서는 최근에 수직적 개념에서 수직적 어떤 개념의 리더십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학자들의 어떤 개념을 놓고 볼 때 그래서 또한 뭐 테리라고 하는 학자는 사람들 하여금 집단의 목표를 기꺼이 달성하게끔 영향을 미치는 활동, 도넬이라는 학자는 한 개인이 다른 구성원에게 설정된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따라오도록 영향을 행사하는 과정, 로빈스라는 학자는 목표 달성을 지향하도록 집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능력, 성규탁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 연세대 교수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영향력, 기술 혹은 일 행사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을 관련해서 보시면요. 과거에는 이제 트레이트 시오리에서 개인의 어떤 행위나 특성을 놓고, 이게 바로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어떤 리더의 특성을 볼 때는, 뭡니까? 그의, 예를 들자면, 번질번질한 어떤 그런, 외모.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그의 어떤, 학력이나 외면적으로 보이는 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언어 능력, 보이스, 이런 것 상당히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특성,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런 것이 바로 리더십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카리스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 생각했죠. 그게 바로 1940년, 1950년에 나온 이미 전통적인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행위나 특성에 관점을 두는 그 리더십의 특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하위자들을 모으기엔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행위 유형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비판을 받기 때문에 단지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른 리더십을 무시하고 단지 보편적인 어떤 일반적인 기준을 찾는다. 이런 측면에서 뭔가 리더의 특성을 찾기 때문에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행태론적 접근입니다. 그걸 갖다가 행동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950년, 1960년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행동에 따라서 성공적 리더와 비성공적 리더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래서 행동 이론이라는 것은 리더십 행동 유형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뭔가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뭔가 리더십의 행동 유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태론적인 어떤 그런 연구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몇 가지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행위 이론 중에서 근데 이제 오하이오 대학 우리 교재를 보시면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대학 주립대학교가 있죠. 그래서 그런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연구했을 때 리더의 행동 기술 질문지를 개발해서 리더의 행동을 구조 주도 행동과 배려 행동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5가지 리더십 유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구조 주도와 배려에서 치우치지 않는 리더가 높은 성과와 만족을 가져오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사회 조사 연구소에서 리더의 행동 유형에 따라서 업무 성과와 만족도가 높아지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직무 중심적 리더십과 구성원 중심적 리더십 두 가지를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조직 생활 할 때 뭡니까? 직무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 할 때 어떤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구성원 중심적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 격자 모형이 있습니다. 블레이트와 머튼의 관리 격자는 이제 리더십 행동을 갖다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 두 가지 차원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무기력형, 컨트리 클럽형, 과업형, 중도형, 팀형 5가지 리더십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팀형 리더 유형이 가장 높은 생산성을 높다는 결론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이 유형의 리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미시간 대학에서 직무 중심과 구성원 중심 두 가지를 어떤 결합한 형태인데요. 생산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형으로서 조직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조직과 구성원의 상호 의존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면서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존경의 관계가 형성되고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유도하는 유형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산출에 대한 관심이 리더십과 어떠한 관련을 맺겠는가. 그래서 관리격자 이론을 갖다가 제시했는데요. 이걸 갖다가 이제 격자망이라고 합니다. 격자망. 그래서 간단히 이걸 갖다 우리 교재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관리격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한 경우에 이렇게 관리격자, 격자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형성하죠. 이렇게 관리격자입니다. 이게 관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은 이제 생산에 대한 관심, 이쪽은 이것은 인간에 대한 관심입니다. 두 가지를 갖다 이렇게 Y축, X축으로 해서 관리 격자 만드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서는 이제 1에서 9까지, 9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9라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1에서 9까지죠. 그럼 여기서, 이것은, 여기를 볼 때, 이것은, 먼저 여기서 이쪽 가로축, 세로축 할 때, X축을 할 때, 얘는 9점, 여기는 1이죠. 1. 여기서 1이죠. 9.1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선 거꾸로 이제 1에서 9까지죠. 이게 1.9. 여기서는, 뭐 여기서 점이 9에서 9죠. 9.9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1.1이죠. 1.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5라고 한다면, 여기가 5라고 한다면, 뭐 5는 아니죠. 5라고 한다면, 5라고 한다면 여기가 5.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더의 어떤 유형을 갖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제일 높아지고 인간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뭐 이렇게 X축과 Y축을 갖다 이렇게 설정할 때 어느 어떤 리더 팀형이 상당히 그 생산성이 높아지겠냐, 여기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유형을 볼 때 이것이 1-1의 경우에는 무기력형입니다. 무기력형. 뭐 뻔히 보면 아시겠죠. 생산성이 낮고 또 인간에 대한 관심도 낮아요. 1.1이면 이건 무기력형이에요. 무기력형. 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은 무기력형. 그 다음에 1-9의 경우에 이걸 갖다가 컨트리 클럽형. 이것은 뭔가 인간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뭔가 생산성이 낮은 경우죠. 그런 경우는 이것은 인간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그 분위기가 상당히 뭐 화기애애하겠죠. 생산은 낮더라도 뭐 좋으면 뭐 술도 마시고 뭐 좋으면은 일하다가 이렇게 뭐 모이고 컨트리 클럽형입니다. 그 다음에 9-1의 경우에는 뭡니까? 이건 생산성이 상당히 높고 다만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건 뭐 상당히 직무, 일에 대한 관심만 높은 이런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말로 이제 과업형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인간적 요소에 신경을 쓰지 않은 작업 조건에 맞추는 어떤 능률 본위의 어떤 그런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9에는 이걸 갖다가 팀형. 이것은 팀형은 뭐냐? 인간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 다음에 생산성에 대한 그 관심도 높아요. 그래서 9.9인데 팀형의 경우에는 이건 작업에 종사하는 부하들에 의해서 작업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그런 일관성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관심도 높죠. 그 다음에 생산성도 높아지죠. 그런 어떤 생산성의 목표를 두죠. 그래서 각자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신뢰와 존경의 인간관계가 형성된 그런 어떤 조직을 갖다 팀형이라고 합니다. 팀형. 그 다음에 5.5의 경우는 이제 이걸 갖다가 중간에 있다고 해서 뭡니까? 중간형이다. 이렇게 하죠. 중간형. 죄송합니다. 중도형. 중도형의 경우에는 작업에 관련된 생산에 관련 부분이 중간쯤, 인간에 대한 어떤 중심적인 사고가 중간 정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작업 성취의 필요성과 직장의 사기의 경우에 균형점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경우가 그 가장 높은 성과를 띌까요?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9.9입니다. 그렇겠죠? 팀형. 인간에는 상당히 관심도 높고 또 열심히 그 사내에서 일에 대한 중심도 높고 목표를 향해서 일관성있게 나죠. 서로 간의 어떤 존경심과 인간관계가 상당히 돈독합니다. 9.9 팀형이죠. 이런 경우에 바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참고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관리격자 이론의 경우에도 리더십 행동 유형과 리더십 효과성 간의 일관성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이런 한계점도 놓아 있는 거죠. 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상황론적 접근 방법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 뭐 리더십의 그 특성이라든지 리더십의 그 행동 유형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고 들고 나온 것이 바로 1960년, 1970년대 상황론적 접근 방법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이나 특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황 변수에 따라서 situation, 그래서 상황 변수에 따라서 뭔가 리더의 권한이라든지 리더가 수행하는 과제의 성격이라든지 부하의 능력과 동기라든지 외부 환경의 속성 이런 거에 따라서 바로 효과적 리더십이 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 이론에서도 역시 그러면 상황 변수가 뭐냐? 그 기본적인 그 잣대가 뭐냐? 이렇게 그 측정하기에 좀 어려운 면이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비판을 가하고요. 리더나 부하 직원의 기술적 능력이나 변화를 간과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상황 요소나 리더 이용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측정 도구의 불명확성이라는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다만 상황적 이론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그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상황 적합 이론이 권력 영향력 이론이니 리더십 대체물 이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추려가지고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입니다.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 피들러의 개발된 상황 적합 이론은 상황적 요소와 리더 유형의 상관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관계지향적 리더와 과업지향적 리더를 구분해서 각 상황에 맞는 리더 유형을 찾으려 한 거죠. 그래서 과업지향적 리더는 매우 호의적이나 매우 비호적인 상황에서 더 높은 성과를 올리는 경향이 있으며 관계지향적 리더는 호의성이 중간 정도일 때 가장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뭐 이런 참고만 해주시고요. 권력 영향력 접근법, 리더가 보유한 권력의 크기와 유형, 권력이 행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리더십의 효과성을 설립을 했죠. 이게 권력 영향력 접근법입니다. 세 번째,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하우스는 집이냐? 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이죠. 이 하우스가 연구한 리더십에 관한 경로 목표 이론은 오하이오 연구와 동기부여의 기대 이론을 결합하여 제시했는데 부하 직원의 특성과 업무 환경의 특성에 의해서 조절된 네 가지 리더 행동은 부하 직원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더 많은 노력과 동기부여, 성과 및 만족을 가져오게 된다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로 목표 이론은 연구 결과로서 지시적 리더십 행동은 비구조화된 과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그런 지원적 리더 행동은 구조화된 일상적 과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장점은 부하 직원의 만족을 예측하는 예측력, 리더십과 부하 직원의 행동관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더십 대체물 이론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 참고를 해주면 좋겠는데요. 캐리에서 연구된 대체물 이론은 리더십 행동의 대체물로서 상황 변수를 확인하는 연구를 시도했다는 그 의의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상황적 요소를 대체물과 장애물 두 가지 변수로 나눠 설명했죠. 대체물은 리더의 행동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상황 변수요. 장애물이라는 것은 리더의 행동의 유효성의 기능을 방해하고 약화시키는 상황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대체물 이론의 경우에도 그 리더 행동이 부하 직원의 업무 성과 및 만족해주는 영향력이 부하 직원의 특성이나 과업의 특성, 조직의 특성 같은 상황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상황 이론 중에서 허시에와 그 블랜차드의 상황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 조금 뭐 알아두시면 뭐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 이론. 뭐 이런 경우에 예컨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하나의 가정하는 거죠. 부하 직원의 어떤 상황에 주목해서 부하의 능력의 의지에 따라서 뭔가 초점을 두고 뭔가 그 상관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어떤 리더십이 적당할 것인가 이걸 갖다가 어떤 상황을 놓고 뭔가 실험적인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많이 우리 조직에 사용됩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첫 번째, 부하가, 이건 이제 부하예요, 부하. 부하가 이제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꽝이에요. 능력이 없고, 또 의지도 꽝이에요. 이런 경우에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처음부터 뽑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뽑았어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어차피 안에서 간 그 울타리 안에서 지금 일을 할 파인데 이런 게 능력도 없고 의지가 없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경우 어떤 게 효과적입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해라 지시하고 통제하고 감독이 안 돼. 그렇죠? 이게 바로 지시형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지시형 리더십. 두 번째, 두 번째의 경우에는 부하가 능력이 꽝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의지가 상당히 충만했어요. 능력이 뭐 상당하죠. 뭐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뭐 일을 시키면 뭐 알자면은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상당히 뭐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 같은 거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제시형 리더십이 맞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부하가 능력은 뭐 상당합니다. 능력은 상당한데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이런 경우에는 능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구슬려 가지고 그 조직의 어떤 팀 플레이나 뭔가 아이들 갖다가 같이 이제 상의하거나 뭔가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의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참여형 리더십이 이런 게 필요하겠죠. 네 번째 남아있는 건 뭡니까? 조합을 해보자면은 이제 능력은 상당하죠. 그리고 의지도 역시 상당한 경우.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누가 편합니까? 그렇죠. 상관이 편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일을 과감하게 맡깁니다. 위임이죠. 위임. 델리게이션. 위임하면서 함께 일하는 바로 위임형 리더십이 맞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시와 불란지 상황이로 이것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내용들을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